1987년 8월 24일 새벽 대전 서부경찰서 3년차 사회부 기자 윤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경찰서를 돌았습니다. 사건 사고를 취재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에게 그날 아침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경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있는 40~50명의 사람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총 13명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혐의는 중년 부부를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주유소를 운영하던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폭행당한 이유는 단 하나, 채권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요. 가해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대양이라는 민속공예품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오대양은 당시 대전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기업이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88 서울올림픽 공식 지정업체, 대전 본사와 공장, 용인에도 공장 보유, 활발한 사회사업가, 보육시설 운영, 그리고 이 회사의 사장 박순자, 대전의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로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죠. 주유소 부부가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도 바로 이런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부부는 오대양 대전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공장 문을 열자마자 젊은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부부를 에워싼 후 그들은 갑자기 공장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네가 뭔데 사장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야.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감히. 그리고 시작된 집단 폭행.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이 내밀어졌습니다. 종이의 정체는 채권 포기 각서. 어쩔 수 없이 지장을 찍고 겨우 풀려난 부부는 바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로 박순자의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자식 셋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박순자의 회사로 회사와 관련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이 빌려준 돈을 합산하니 약 80억 원, 1987년 기준으로 80억이면 지금 돈으로 치면 26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자 윤 씨가 대전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작업장도 있고 제품도 쌓여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이 공장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었어요. 경찰도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대형 사기 사건. 박순자는 곧 지명수배됐습니다. 대전 본사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물론 보육시설의 아이들까지 한날 한시에 80여 명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장씨 아줌마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경찰서에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용인 공장에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역시 조용했습니다. 아무 인기척도 없었죠. 그런데 창고를 둘러보던 경찰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 곳은 창고 안쪽, 박스가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를 치우고 안쪽을 살펴보니 49명이 박스 뒤 공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80명이었는데 49명만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31명은 사라진 사람들의 명단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금을 가장 많이 끌어온 사람들, 즉 빚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사장의 남편이 용인 공장으로 왔습니다. 장씨 아줌마를 추궁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남편은 창고에서 장씨 아줌마를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1시 지친 남편이 창고를 나서려는데 장씨 아줌마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휴게실 천장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석가래에 목을 맨 남자 공장장 최모 씨였습니다. 그 옆에 이불처럼 2중 3중으로 쌓인 시신들, 박순자 사장과 자녀 셋을 포함해 총 32구의 시신이었습니다. 모두 잠옷이나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손발은 끈으로 묶여 있었고 입과 코는 휴지로 막혀 있었습니다. 목에는 조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법의학자가 밝힌 사망 시간은 그날 새벽 1시 반부터 아침까지 바로 남편이 아래층에서 장씨 아줌마를 추궁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샤워실 벽을 지문 감식했더니 천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지문과 장문이 빼곡했습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32명 중 단 한 명도 저항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처럼 자의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현장을 찾은 수사관들은 스티로폼 사이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67조각을 맞춰보니 절대로 입 닫아라, 비밀 보안을 유지해라, 이미 의식 없으시다, 4시간 전부터 5명 정도 갔다, 성령의 인도로 너만 버텨라. 이곳은 민속공예품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쪽지를 받을 너는 유일한 생존자이자 천장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단 한 명, 바로 장씨 아줌마였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장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는 사장이 아니라 교주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신도였습니다. 민속공예품 회사는 위장이었습니다. 박순자는 한때 암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약도 처방받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1달 만에 완치됐다고 했죠. 나는 선택받은 자다. 그렇게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오대양. 신도 모집의 방법으로는 첫째로 사회사업가로 포장하여 보육원 운영, 복지사업 전개, 불우이웃 돕기, 두 번째로 신뢰를 쌓은 방법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칼같이 매달 지급, 세 번째 유혹의 말로 회유, 오대양에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고 안락한 생활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권자들 상당수가 오대양 직원, 즉 신도가 됐습니다. 주유소 부부 폭행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사장은 세 자녀를 데리고 용인 공장으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도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두 용인으로 집결하라.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도 이미 갈 곳이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쌓여가는 빚, 천상과 지상의 분리. 박 사장은 31명을 골랐습니다. 두 아들과 딸, 가장 열성적인 신도들, 가장 많은 투자금을 끌어온 사람들. 너희는 나와 함께 천장으로 올라갈 자격이 있다. 나머지 49명에게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 아래에 남아라. 8월의 찜통 더위에 32명의 사람들이 4박 5일을 보냈습니다. 8월 한여름, 낮 기온은 70도까지 올랐습니다.
박순자가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시신 부패 상태가 가장 심했으니까요.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교주가 죽었습니다. 내려가도 기다리는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하나, 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32명의 집단 자타살로 결론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1987년 여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오대양 사건.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 이면에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 같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악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뢰는 어디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포장 뒤에 숨은 진실, 달콤한 말 뒤에 감춰진 의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30여 년 전 우리 땅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보호했어야 했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